나는 마침내 자연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새 집을 샀다. 소음도 사람도 없이 오직 나무 꼭대기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있는 곳. 그런데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희 부모님이 장모님 댁에 들어와 사셔야겠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비밀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댓글에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적어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달되는지 아는 것이 기쁩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42년간 수간호사로 일했다. 42년 동안 이교대 근무, 잃어버린 공휴일, 희생된 주말을 보냈다. 절약한 단 한 푼의 돈도 오직 하나의 꿈을 키웠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외딴 오두막에서 친목만이 유일한 동반자가 되는 삶. 마침내 65세가 되어 그 작은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쳤을 때 나는 40년의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집은 소박했다. 방 2개, 돌 벽난로가 있는 거실, 작지만 알찬 주방, 그리고 집 전체를 둘러싼 툇마루가 있었지만 나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숙 여사님. 부동산 중개인 이대리가 내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6,000평의 평화와 고요함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열쇠는 내 손에서 약속으로 가득 찬 무게를 느끼게 했다. 나는 그날 오후 새 집으로 운전해 갔다. 아스팔트가 비포장도로로 바뀔 때까지 점점 더 좁아지는 길을 따라갔다. 휴대전화 신호는 점차 줄어들었다. 4칸, 3칸, 2칸, 1칸, 그러다 완전히 사라졌다. 완벽했다. 오두막은 커브를 돌자 나타났다. 사진과 완전히 똑같았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아름다웠다. 붉은 기와지붕, 돌벽, 튼튼한 굴뚝, 그리고 주변에는 짙은 녹음뿐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숨을 쉬며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집에 온 것이다. 처음 몇 주는 순수한 행복의 연속이었다. 해가 뜰 때 일어났다. 툇마루에서 커피를 마시며 산새와 꿩을 관찰했다. 땅을 걸어다니며 나무 하나하나, 관목 하나하나를 알아보았다. 밤에는 벽난로 옆에 앉아 책과 와인 한 잔을 들었고 숲의 침묵이 나를 요람처럼 흔들어 주었다. 그것은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내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휴대전화가 신호를 잡는 유일한 지점까지 8km를 운전해야 했다. 생필품을 사러 읍내에 갔을 때 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다. 수민, 나의 외동딸이었다. 엄마, 전화 받아서 다행이에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내가 수화기를 더 세게 쥐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준영 씨 부모님이 집을 잃으셨어요. 은행 문제로 연체된 대출금 때문이라고 해요. 당분간 몇 달 동안 엄마와 함께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충격으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준영이는 15년 동안 내 사위였지만 항상 정중한 거리를 두는 남자였다. 그의 부모님, 최종훈 씨와 김미경 씨는 나에게는 거의 낯선 사람들이었다. 수민아, 나는 혼자 있으려고 이 집을 샀단다. 방도 2개뿐이야. 엄마,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따님들의 조부모님이시잖아요. 준영 씨가 이미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도착하실 거예요. 나는 따지려고 했다. 집이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 격리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이 외딴 곳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내가 수십 년 동안 오직 이 공간을 위해 저축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반대는 이기심이라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엄마, 그렇게 무신경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들은 준영 씨 부모님이에요. 요양원에 가시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고 나는 멍한 상태로 남겨졌다.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은 내가 승낙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강요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집안을 걸어다니며 벽을 만지고 내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구입한 몇 안 되는 가구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가구는 평화와 단순함에 대한 나의 꿈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의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이번에는 준영이 본인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장모님,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금요일에 도착하실 겁니다. 짐은 내일 보낼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자기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라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준영아,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나는 그들을 위한 구조가. 보세요, 장모님. 그가 나를 가로막았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서울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장모님이 파신 집은 아직 구매자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드러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집, 나의 꿈, 나의 안식처를 원했고 내가 단순히 포기하기를 바랐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항상 인내심 있고 화해를 잘하는 간호사였던 나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자로 변했다. 나는 저항 없이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충동이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쏟았던 것과 똑같은 신중함과 정확성으로 모든 단계를 계획할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전략가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첫째, 나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왜 항상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보였던 준영이의 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잃었을까? 왜 항상 나의 독립을 존중했던 내 딸이 이제 나를 그렇게 심하게 압박하고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춘천으로 운전해 가서 와이파이가 되는 작은 카페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몇 통의 전화와 조사를 했다. 서울에 있는 옛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영숙 씨, 몰랐어요? 준영 씨가 6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대요. 차도 한 대 팔았고 아파트 관리비도 계속 밀렸다고 하던데요. 수민이가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과외를 더 하고 있다지 뭐예요. 이 정보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준영이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나의 오두막은 시부모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옛 동료 김민철에게 전화했다. 영수가, 법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내 재산에 사람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어.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복잡하지. 등기 서류는 모두 제대로 되어 있어. 모든 게 완벽해. 민철아. 이 집을 사려고 수십 년 동안 저축했잖아.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통신을 문서로 남겨. 둘째, 우리가 직접 만날 때까지 절대 집을 비우지 마. 나는 조언에 감사하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한 가지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집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딸이나 사위와 직접적으로 맞서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 스스로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게 만들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춘천으로 향했다. 나는 시내의 작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나의 상황을 수의사 정 박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했다. 정 박사는 이 지역 동물들을 돌보는 친절한 인상의 남자였다. 김 여사님, 염려하시는 바를 이해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 지역의 독사 문제가 잦았습니다. 과도한 더위가 뱀들을 주거지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나는 동물병원에서 무해하지만 냄새가 상당히 강한 파충류를 쫓는 데 사용되는 제품 한 병을 들고 나왔다. 또한 수의사가 연구용으로 보관하던 뱀 허물
몇 개도 구입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원예 용품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나는 유기농 퇴비와 곤충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식물을 구입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정용품 및 낚시용품점에 들러 동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산채로 잡는 데만 사용되는 몇 개의 작은 동물덫을 구입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의 1단계를 실행했다. 뱀기피제를 집 주변의 전략적 지점에 뿌렸다. 특히 손님방과 욕실 근처에 집중했다. 뱀 허물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 즉 손님방 침대 밑과 욕실 입구 근처에 배치했다. 정원에는 창문 근처에 곤충을 유인하는 식물을 심고 퇴비를 아낌없이 뿌렸다. 냄새는 강하고 불쾌했지만 며칠 안에 약해질 것이며 불편함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덫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작은 포식자들로 들끓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집 주변의 전략적인 지점에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온수기를 끄고 집으로 공급되는 정수 필터의 용량을 줄여서 물이 약간 황갈색을 띠게 만들었다. 마시기에는 완전히 안전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불쾌해 보이도록 말이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내가 한 일 중에는 위험하거나 영구적인 것은 없었다. 그것은 단지 정교하게 연출된 무대였고 그들의 체류를 스스로 포기할 만큼 충분히 불편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금요일, 나는 손님들의 도착에 대비했다. 나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툇마루에서 기다렸다. 오후 3시경. 낯선 차 한 대가 흙길에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준영이가 운전하고 있었고 수민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최종훈 씨와 김미경 씨가 긴장하고 부적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차가 주차하는 동안 나는 상냥하게 인사했다. 내 딸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나를 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주 좋아, 얘야.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냥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야. 준영이와 그의 부모님은 불편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들 중 누구도 정말로 이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다. 김 여사님, 최종훈 씨가 형식적으로 악수를 청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씨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오두막을 훑었다. 들어오세요. 내가 제안했다. 마중 커피를 끓여 놓았어요.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나는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김미경 씨는 즉시 코를 찡그렸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제가 정원에 쓰는 천연퇴비 냄새일 거예요. 나는 천진난만하게 설명했다. 여기는 흙의 영양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며칠, 아니, 몇 주 안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준영이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거실을 살폈다. 여기가 장모님이 보내주신 사진보다 더 작아 보이네요. 아늑하죠. 나는 커피를 내밀며 대답했다. 한 사람에게는 완벽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도전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나는 그들을 안내하며 손님방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뱀 허물을 보고 김미경 씨가 경악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나는 미소 짓지 않으려고 애써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저게 뭐예요? 그녀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어디요? 나는 몸을 숙여보며 물었다. 아, 또 하나 있네요. 죄송해요. 요즘 뱀 문제가 좀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이맘때는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무해해요. 대부분은요? 최종훈 씨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되물었다. 물론 독사는 예외지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마지막 사건 이후로 거의 2주가 지났으니까요. 준영이는 불안해 보이는 수민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엄마,
뱀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단다, 얘야. 게다가 나는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시골 생활의 매력 중 하나지. 욕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났다. 내가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황갈색을 띠며 흘러나왔다. 이건 약간의 철분일 뿐이에요. 나는 설명했다. 마시는 데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샤워는요. 정말 햇볕이 잘 드는 날에만 따뜻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준영이와 수민이가 툇마루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귀 기울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준영이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실 수 없어. 그 뱀 봤어? 나도 걱정이야. 수민이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 장소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물도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해. 준영이가 결론 지었다. 나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다. 내 계획은 작동하고 있었지만 내 딸을 조종하는 것은 불편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했다. 이 집은 내가 일생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상징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시골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했다. 가끔 구석에서 나타나는 정갈, 응급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휴대전화 신호가 없는 문제 등이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소박한 후식을 내밀며 말했다. 고독이에요.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벽에 대고 말하게 되죠. 나는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계셔서 너무 기뻐요. 김미경 씨와 최종훈 씨가 주고받은 당황스러운 시선은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내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흥분된 속삭임을 들었다.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나는 이미 승리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물었다. 대가는 무엇일까? 손님들의 첫날 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새벽 2시경. 나는 집 밖에 설치된 덫 중 하나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큰 소리가 나게 했다. 그런 다음 손전등을 사용하여 집 외벽에 동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비추었다. 김미경 씨의 비명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밖에 뭐 있어? 준영아, 나가봐.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가운을 입고 복도로 나갔고 그들 모두가 창백하고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그냥 너구리나 족제비일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툇마루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지만 겁주지 않으면 무해해요. 여행 가방에 가져온 골프채를 든 준영이는 어떤 생물과도 맞설 의향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더 겁에 질린 듯했다. 족제비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면 멧돼지일 수도 있죠. 여기도 흔해요. 다음 날 아침 커피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제공되었다. 김미경 씨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최종훈 씨는 계속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음식을 씹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수민이가 외교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덤불 소리가 처음에는 무섭죠. 나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하지만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말인데요. 저는 생필품을 사러 읍내에 가야 해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언덕 꼭대기에서만 휴대전화 신호가 터져요. 통신이 끊긴 채 고립되어 남겨진다는 생각은 분명히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기 전에 나는 내 방을 잠갔다. 불신 때문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의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중요한 문서와 개인 물품을 보호하고 싶었다. 나는 준영이가 내 움직임을 계산적으로 지켜보는 시선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날 하루를 읍내에서 보냈다. 쇼핑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만나러 서울에서 내려온 변호사 김민철과도 이야기했다.
영수가 네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그들이 일종의 재산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그가 내가 가져온 문서를 검토하며 설명했다. 나는 이런 경우를 봤다. 나이든 친척을 입주시킨 다음 의존성이나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우선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최근의 의학적 평가를 통해 네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유능하다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것이다. 둘째, 이 재산이 내 명시적인 동의 없이 판매되거나 양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특정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내 안전을 위해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다. 늦은 오후에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발견했다. 김미경 씨는 차 안에 문을 잠근 채 앉아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최종훈 씨는 툇마루에서 준영이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수민이는 부엌에서 울고 있는 듯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놀란 척 물었다. 어머니가 욕실에서 또 다른 파충류를 발견하셨어요. 준영이가 겨우 짜증을 억누르며 설명했다. 그리고 물이 오늘은 완전히 노랗잖아요. 아, 어젯밤에 비가 왔나 봐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물에 영향을 줘요. 뱀에 대해서는요. 아마 작은 구렁이였을 거예요. 구렁이요? 최종훈 씨가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이며 외쳤다. 보통은 무해해요. 나는 장본 것을 내리며 말을 이었다. 건드리지 않으면요. 어쨌든 저녁 식사로 닭고기를 가져왔어요. 강한 양념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고추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저녁 식사 동안 나는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주제들로 대화를 이어갔다. 근처에 의료 지원 시설이 없다는 점, 상수도와 전기 공급에 잦은 문제가 있다는 점, 이 지역에 흔한 독성을 가진 동물들이었다. 우리가 30km 반경 내에서 보건소가 없는 유일한 마을인 거 아세요? 나는 닭고기를 더 내밀며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오면 이미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농담할 정도예요. 김미경 씨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최종훈 씨는 마치 모든 한 입이 극도의 노력인 것처럼 기계적으로 식사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무실 계획이세요? 나는 마침내 물었다. 식료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준영이가 헛기침을 했다. 원래는 부모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놀랍네요. 나는 과장된 열정을 담아 외쳤다. 저는 항상 함께 지낼 사람이 필요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내일 야생 버섯 식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독버섯과 헷갈리지 않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날 밤 긴장감은 칼로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다. 모두가 물러난 후 나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가끔 새벽에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와요. 나는 설명했다. 여기서 3km 떨어진 곳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박 씨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이번 달에만 2번이나 도와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끓였다. 내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준영이가 나타났다. 그는 전날보다 잠을 더 못 잔 것처럼 보였다. 장모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이지, 준영아, 무슨 일이니? 그는 테이블에 앉아 불편한 기색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저희가 시골 생활의 특이점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해할 만하죠. 나는 주전자를 불에 올리며 대답했다. 여기의 삶은 모험심이 강한 영혼을 위한 거예요. 모두가 고립, 뱀, 곤충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가 나를 가로막았다. 저희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억눌렀다. 안타깝네요. 저는 함께 계셔서 정말 기뻤는데, 하지만 이해해요. 그분들의 건강과 편안함이 최우선이니까요.
준영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손님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김미경 씨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오며 신발 한 짝을 들고 있었다. 신발 안에 엄청나게 큰 거미가 있었어요. 그녀가 떨면서 소리쳤다. 접시만 했어요. 아, 그건 아마 타란툴라일 거예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신발 안에 피난처를 찾는 경향이 있죠. 보통은 독이 없지만 물리면 며칠 동안 부어오르고 아플 수 있어요. 준영이의 얼굴은 공포와 결단력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떠나겠습니다. 수민이가 혼란스럽고 괴로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합류했다. 오늘?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죠? 준영이는 주저했고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기회를 잡았다. 있잖아. 나는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다. 서울집이 아직 안 팔렸다고 했지. 당분간 그곳을 사용해보는 건 어때? 병원도 가깝고 깨끗한 물도 나오고 뱀도 없으니 모두에게 훨씬 더 편리할 거야. 준영이와 수민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수민이가 천천히 말했다. 몇 달 동안 판매를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은근히 심어놓은 해결책이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2시간 만에 짐이 다시 차에 실렸다. 김미경 씨는 오두막을 떠날 생각만으로도 젊어진 것 같았고, 최종훈 씨는 안도감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수민이가 작별 인사를 하며 나를 안았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엄마 혼자 여기 계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천국에 있단다, 얘야.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 단순한 삶은 내가 항상 원했던 전부야. 차가 흙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나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내 가족을 조종했지만 42년간의 땀의 대가로 얻은 내 꿈, 나의 작은 천국 조각을 지켜냈다. 나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내 계획의 흔적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뱀 허물을 줍고 기피제를 제거하고 물 필터를 청소했다. 작업하는 동안 나는 지난 며칠의 혼란 속에서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 서류였고 이미 내가 서명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준영이는 모든 것을 준비해왔고 분명히 나를 설득하거나 강요하여 오두막을 자신과 수민이 이름으로 양도받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 발견은 나의 가장 어두운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피해망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나의 집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준영이 부모님의 어려움은 단지 발을 들여놓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무릎에 얹고 툇마루에 앉아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나는 준비해야 했다. 다음 주 동안 나는 다시 오두막의 고요함과 평화를 즐겼지만 나의 승리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날카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준영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내가 발견한 소유권 이전 서류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변호사 김민철과 매일 연락하며 나의 법적 입지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가 전화 통화 중 하나에서 나에게 알렸다. 우리는 준영이의 실제 재정 상황과 그가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조치에 동의했지만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나는 평화로운 은퇴 생활에 내 사위를 조사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수요일 아침 나는 수민이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내일 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분노나 조작이 아니라 일종의 체념한 듯한 지친 목소리였다. 물론이지, 얘야. 버스 정류장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운전해서 갈 거예요. 나는 놀랐다. 혼자서? 네.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불안감 속에서 보냈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여 집과 나 자신을 준비했다. 나는 김민철에게 전화하여 즉각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알렸다. 수민이는 다음 날 이른 오후에 도착했다. 그녀가 약속대로 혼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살이 빠졌고 그녀의 눈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얘야. 나는 그녀를 세게 안아주었다. 만나서 정말 좋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억제하는 듯 평소와 다른 강도로 포옹에 답했다. 나는 커피를 준비했고 우리는 툇마루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풍경만 바라보았다. 엄마, 그녀가 마침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준영 씨가 뭘 계획했는지 알아요. 그 솔직함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부인, 더 많은 조작, 심지어 비난까지 예상했었다. 무슨 말이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진명의 이전 서류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서 다른 충격적인 문서들과 함께 복사본을 발견했어요. 나는 그녀가 계속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준영 씨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을 졌어요. 도박, 위험한 투자요. 그는 저와 상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저희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내 딸을 향한 마음이 아팠지만 내 의혹이 근거 없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종의 확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엄마의 오두막을 구명정으로 봤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명의를 이전받아 빠르게 팔고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을 계획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부모님을 핑계로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는 부모님께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그 문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실을 알았어요. 저희는 격렬하게 다퉜어요. 나는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얘야.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모든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 계획에 참여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의 꿈을 포기하도록 압박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다시 침묵했고 폭로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떠돌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내가 마침내 물었다.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듯한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준영 씨는 절박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가 제 서명까지 위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정보는 즉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네, 서명을 위조했다고? 그건 범죄야. 수민아. 알아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제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준영 씨가 제 동의 없이 저희 집을 담보로 신용한도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빚더미에 빠져 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내 오두막이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내 딸이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금융사기의 희생자였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계획이니? 먼저 엄마가 보호받는 것을 확실히 할 거예요. 그녀는 나 자신을 상기시키는 결단력으로 말했다. 저는 준영 씨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러 왔어요. 그는 엄마의 오두막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그가 더 직접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주저했다. 저는
엄마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방법에 대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는 법원의 후견인 지정을 알아보려 했어요. 내 피가 얼어붙었다. 그 전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사악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조작이 아니라 내가 재산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노인권익보호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수민이가 계속했다. 그는 엄마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강제 정신과 평가를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나는 분개하여 물었다. 뱀, 물 문제, 고립되어 살기로 한 엄마의 선택이요. 그는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을 왜곡하여 엄마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나는 내 휴대전화를 들었다. 김민철 변호사에게 당장 전화해야겠어. 이건 심각한 위협이야. 내가 전화를 거는 동안 수민이가 내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엄마, 저는 경고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왔어요. 김민철과의 대화는 짧고 객관적이었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즉시 일련의 방어 조치를 제안했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의료 평가를 받아 그녀의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문서화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준영이나 그의 대리인과의 모든 통신을 문서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 지금은 오두막을 비워두지 마세요.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 머물도록 요청하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수민이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며칠 동안 엄마와 함께 머무를게요. 그리고 준영 씨가 언제 행동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위원회 연락책과 만나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아는데? 슬픈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해요. 그는 아직도 제가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 외에는 여전히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어요. 컴퓨터에 캘린더를 열어두었더군요. 회의는 김 여사님 사건 상담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는 다음 며칠 동안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보냈다. 김민철과 함께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과 딸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번갈아 했다. 수민이는 격렬한 결단력의 순간과 그녀가 겪은 배신을 처리하는 깊은 슬픔의 기간 사이를 오갔다. 일요일, 우리가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마침내 준영이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 모든 세부 사항은 아니더라도 준영 씨가 엄마의 집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담보대출 압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어요. 빚 때문에 집을 잃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최근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1년 넘게 김미경 씨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럼 왜 그런 속임수를 쓴 거지? 준영 씨가 모든 사람에게 해결책이 될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분들은 살 곳을 얻고 그는 오두막 매각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의 버전에서는 엄마가 이 장소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했죠. 그 계산의 냉정함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동의했니? 돈 문제라면 준영 씨 가족은 항상 실용적이었어요. 그녀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분들은 거주를 정착시키러 왔을 거예요. 엄마가 불편해서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머무르려고요. 그리고 준영 씨는 그 재산을 팔아 그분들에게 작은 몫을 주려고 했겠죠. 그리고 너, 수민아, 너는 그 계획에서 어디에 있었니?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그는 엄마가 여기서 고립되는 것이 고집이고 엄마 나이에 혼자서 멀리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는 오두막이 우리의 별장이 될 수 있고 엄마는 엄마가 있어야 할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내 딸이 겪은 조작에 내 마음은 아팠다. 준영이는 그녀의 약점, 즉 나의 안전에 대한 염려, 나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 화요일 아침 우리는 김민철 변호사의 방문을 받았고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노인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를 동반했다. 나는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문서화하는 완전한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분명했다. 나는 내 나이에 비해 훌륭한 상태였으며 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 우리가 비디오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철이 검사를 마친 후 제안했다. 엄마의 상황,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왜 이곳에 살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진술을 담은 비디오요. 우리는 산을 배경으로 툇마루에서 증언을 녹화했다. 나는 간호사로서의 경력, 은퇴의 꿈, 내가 했던 신중한 재정 계획, 그리고 오두막에서의 삶이 내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단언했다. 40년간의 힘든 노동과 세심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저는 시골 지역에서 사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저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나는 수민이가 복잡한 표정, 즉 자부심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녀가 아마도 처음으로 나의 자율성과 결단력의 전체 범위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초에 김민철은 우리의 방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가지고 떠났다. 그가 떠난 직후 전화가 울렸다. 준영이었다. 김 여사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었지만 그 아래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다. 저는 장모님이 그 오지에서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됩니다. 혼자가 아니란다. 준영아, 수민이가 나와 함께 있어. 잠깐의 침묵. 수민이가 장모님과 함께요? 언제부터요? 며칠 되었단다. 우리는 멋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 나는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들었고 분노가 겨우 억제되고 있었다. 바꿔주세요.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건네주었고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수민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준영 씨. 그녀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단호함으로 그를 가로막는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저는 엄마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아요. 무슨 계획?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서류요. 오늘 노인권익보호위원회에 예약된 상담이요. 엄마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시도요. 또 다른 더 긴 침묵.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분명히 격앙되어 있었다. 우리는 파산 직전이야. 나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해. 당신의 빚은 엄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민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 이미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영 씨. 만약 당신이 엄마에게 무슨 짓이라도 시도한다면 저는 서명 위조와 사기로 당신을 고발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약간 떨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고에게서 배웠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것으로 그를 막기에 충분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툇마루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관용 차량 한 대가 우리 집 입구에 주차했다. 심각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파일처를 들고 다가왔다. 김영숙님 되십니까? 그녀가 공식적으로 물었다. 접니다. 저는 노인권익보호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이정민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상황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수민이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준영이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을 밀어붙였다. 물론이죠. 이정민 씨,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마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 잔 드릴까요? 그 여성은 나의 수용적인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식적인 방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정민 씨를 티끌 하나 없이 정리된 오두막 안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녀의 전문적인 눈이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청결, 정리 상태, 부엌 찬장에 깔끔하게 정리된 약들, 풍부한 신선식품. 저희는 귀하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참고하며 설명했다. 흥미롭네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누가 그 신고를 했나요? 저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걱정하는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앞으로 나섰다. 제 남편 최준영이었죠. 그렇죠? 저희는 이혼 소송 중이며 그는 제 어머니의 재산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민이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정민 씨, 나는 계속했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예상하고 제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정리된 파일철에 담긴 완전한 의료보고서, 심리평가서, 그리고 비디오 녹화본 4본을 건네주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철저한 의학적, 심리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의 완전한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제 변호사의 연락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놀라움이 커져가는 눈으로 문서를 검토했다. 이것은 매우 완벽하군요. 그녀는 관찰했다. 저희는 이렇게 세심하게 문서화된 신고 대응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수민이가 설명했다. 저희는 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시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금융문서에 제 서명을 위조했고 제 어머니의 무능력을 주장하며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분명히 그녀는 이 정도 수준의 준비와 반소를 예상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이 문서들은 확실히 고려될 것입니다.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이정민 씨의 질문에 답하며 나의 명료함과 자율성을 입증했다. 나는 그녀에게 오두막을 보여주고 내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 음식과 약품 비축량, 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한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가 툇마루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만족해 보였다. 김 여사님, 오늘 제가 본 것과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저는 신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자신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완벽하게 유능해 보입니다.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대답했다. 떠나기 전에 이정민 씨는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는지 고민하는 듯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김 여사님, 귀하의 연세에 이렇게 잘 준비되고 조직된 분을 뵙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귀하는 이 이사의 모든 측면을 탁월한 신중함으로 계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42년을 계획했어요. 이정민 씨.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꿈을 그토록 오래 기다릴 때는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수민이와 나는 포옹하며 또 다른 장벽을 넘어섰다는 안도감을 마침내 느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가 사회복지사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말했다. 특히 제가 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일생 동안 나를 지탱해온 결단력으로 대답했다. 함께. 그날 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김민철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모든 문서를 등록했습니다. 귀하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무도 전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안도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하나의 문제는 줄었네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비친 단호한 빛을 통해 그녀가 방어뿐만 아니라 반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주에 김민철은 나에게 완전한 법적 전략을 제시했다.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그는 준영이를 상대로 사기 미수 및 강압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의 의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화상통화 중에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서류, 노인권익보호위원회에 대한 허위 신고, 수민이의 위조된 서명. 우리가 원하면 형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옆에서 귀에 깊게 듣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 결정은 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민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제 아내 일부는 그가 모든 법적 결과를 직면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형사소송은 충격적일 거예요. 김민철은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의 위협을 이혼 합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집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 자신이 진 빚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우리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두막은요? 내가 물었다. 그가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하죠? 그것은 이미 제가 처리했습니다. 김민철이 대답했다. 저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이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장모님이 지정하신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 사후에 수민이에게 또는 수민이가 없을 경우 손녀들에게 양도됩니다. 이제는 장모님조차도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은 나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나의 작은 천국은 마침내 안전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민철이 계속했다. 우리가 준영이의 빚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숙 씨, 일부 돈은 사채업자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밟아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폭로는 새로운 차원의 우려를 가져왔다. 준영이는 돈 때문에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범죄자들과 거래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민이가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물었다.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민철이 대답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두 분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사설보안 요원을 고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안식처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수민이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나는 김민철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보안요원 이강우 씨는 다음 날 도착했다. 중년의 남자, 신중하고 전문적이며 개인 보호 경험이 있는 전직군 경찰이었다. 그는 차고 옆에 딸린 작은 방에 자리 잡았는데 그의 안심시키는 존재감을 제외하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저는 여사님의 일상에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장담했다. 저는 단지 예방조치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불과 사흘 후에 신의 선물로 판명되었다. 자정이 거의 되었을 때 집에 무음 경보기가 울렸다. 이강우 씨가 조용히 우리를 깨웠다. 남쪽 경계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두 사람이 집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준영이인가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에 머무르세요. 문을 잠그세요. 이강우 씨는 조용히 사라졌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수민이와 나는 내 방의 문을 잠근 채 귀 기울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차가 황급히 가속하는 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이강우 씨가 돌아왔다. 두 남자였습니다. 그는 설명했다. 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장비를 볼 때 그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맙소사. 수민이가 속삭였다. 그들이 여기까지 그를 찾아왔다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재산을 평가하러 온 것입니다. 이강우 씨가 대답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직접 접근하기 전에 모든 잠재적인 자산을 조사합니다. 경찰이 30분 후에 도착하여 사건을 기록하고 지역을 수색했다.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인근 도로의 보안을 강화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민이와 함께 부엌에 앉아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를 마시면서 나는 나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어떻게 전쟁터로 변했는지 생각했다. 이것은 너무 멀리 갔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준영이는 나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수민이는 얼굴이 창백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해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철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즉시 그의 노력을 강화했다. 오늘 당장 준영이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수민이와 나는 이강우 씨의 신중한 감시 아래 일상생활에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긴장감은 팽팽했지만 나는 두려움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거부했다. 사건 발생 셋째 날, 김민철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준영이가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일을 화상통화 중에 발표했다. 반대 없이, 추가 요구 없이요. 그는 모든 빚을 떠안고 서울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김영숙 여사님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다시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수민이가 의심하며 물었다. 그가 채권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민철이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그를 설득하기에 충분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수민이와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는 사채업자들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신체적으로 괜찮나요? 나는 스스로도 놀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겁을 먹었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훨씬 더 협조적입니다. 합의 서류는 이틀 후에 서명되었다. 준영이는 서울에 있는 김민철의 사무실에 출두했고 수민이와 나는 가장 가까운 읍내에서 우리의 부분을 서명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이는 안도감을 주었다. 합의가 마무리되자 나는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오두막은 안전했다. 수민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았. 빚은 전적으로 준영이의 책임이 되었다. 일주일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강우 씨는 그의 감시를 종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떠나기 전에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제 재산은 잘 보호됩니다. 김 여사님. 그가 확신했다. 카메라, 동작 감지기, 지역 경찰과의 직접 연결, 안전하실 겁니다. 나는 그의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보안 요원뿐만 아니라 친구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적 상황이 해결되고 보안이 확립되자 수민이와 나는 마침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르치던 학교에 휴가를 냈지만 그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뭘 할 계획이니, 얘야? 우리가 어느 날 저녁 텐마루에서 와인 한 병을 나누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별들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고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저는 읍내의 학교에서 자리를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 딸과 손녀들을 가까이에 둘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지만 나는 내 흥분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확실하니? 엄청난 변화일 텐데.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은 여기에 오는 것을 좋아해요. 항상 할머니 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 이 모든 일 후에 저는 엄마를 가까이에 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요. 그날 밤 우리는 이행을 계획했다. 수민이는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 집을 팔 것이다. 그 돈으로 그녀는 나의 오두막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에 작은 집을 살 것이다. 아이들은 지역 학교에 다니고 그녀는 교사 자리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가졌던 것과 같은 삶은 아닐 거예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주 후 나의 손녀들 12살 지아와 9살 하윤이가 우리를 방문했다. 준영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위한 작은 테스트로 그들이 우리와 주말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이 재산을 뛰어다니고 숲을 탐험하고 내가 설치한 새 모이통을 방문하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보는 것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곡을 울렸고 내 안에 깊은 무언가를 치유했다. 토요일 밤 우리가 뒤뜰에 준비한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을 때 하윤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 우리 근처로 이사 오면 오늘 만든 빵처럼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얘야.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 가르쳐 줄게, 하윤아. 엄마는 우리가 이사하는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아가 정정했다. 그녀는 항상 둘 중 더 신중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윤이가 외쳤다.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개, 닭, 심지어 조랑말도 키울 수 있어요. 수민이가 웃으며 나와 눈빛을 교환했다. 천천히 하자, 아가씨, 집부터 먼저. 그런 다음 동물원에 대해 논의하자. 그 순간 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오직 시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하늘 아래, 불 주위에 모인 내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확신을 느꼈다. 모든 고통, 모든 투쟁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의 평화로운 은퇴의 꿈은 위협받았지만 나는 전투에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 오두막뿐만 아니라 내 딸과 손녀들과 공유하는 삶의 약속, 내가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을 힘, 결단력, 그리고 사랑의 유산이었다. 다음 날 나는 손녀들을 도시로 데려가는 차에 손을 흔들며 조용히 내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토록 많은 희생으로 쟁취하고 그토록 많은 결단력으로 방어한 이 재산은 내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전한 집이 될 것이며 아무도 다시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계절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리듬이 찾아왔다. 가을은 황금빛 오후와 시원한 밤을 가져왔고 나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툇마루에 앉아 나무잎이 바람에 춤추는 것을 지켜보기에 완벽했다. 수민이의 이혼은 10월에 마무리되었다. 예상보다 빨랐는데 준영이의 이례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서울집은 즉시 매물로 나왔고 첫 주에 이미 3명의 구매 희망자가 있었다. 준영이는 빚과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남쪽 지방으로 이사한 듯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화했어요. 수민이가 어느 날 밤 나에게 말했다. 달라진 것 같아요. 아마도 더 겸손해졌을까요? 사촌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가 정말 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잠시 질문을 숙고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충격이 그를 흔들기에 충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새로운 전략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저는 거리를 유지하지만 아이들과의 접촉은 허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완전할지라도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11월에 우리는 수민이와 아이들에게 완벽한 집을 찾았다. 나의 오두막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아늑한 3개의 방이 있는 주택이었다. 마당은 넓었고 지아가 그토록 원했던 텃밭과 하윤이가 끊임없이 언급했던 강아지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 지역 학교에는 수민이의 전공인 과학교사 자리가 있었고 그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사는 12월에 이루어졌고 김민철과 그의 아내 안나가 특별히 서울에서 내려와 도와주었다. 이틀 만에 집은 꾸며지고 아늑해졌으며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 작아요. 수민이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을 걸면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공간이 요구사항과 유지보수로 우리를 가두는 대저택보다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하고 완벽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쿠키 장식을 도왔다. 우리는 식탁 주변에서 캐럴을 불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다.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툇마루에 가서 별 봐도 돼요? 하윤이가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물었다. 물론이지, 얘야. 오늘 밤 하늘이 특히 아름다울 거야. 나중에 우리 내신의 툇마루에서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오직 시골만이 제공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별이 뿌려진 하늘을 바라볼 때 지아가 놀라운 관찰을 했다. 저는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하는 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니, 딸? 수민이가 물었다. 아빠가 할머니 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두 함께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12살 된 그 소녀의 지혜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실제로 역경은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 1월은 풍부한 비를 가져왔고 풍경을 생생한 녹색 톤으로 바꾸었다. 나는 수민이와 아이들이 첫 텃밭을 심는 것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토마토, 상추, 당근, 허브. 나는 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여러 세대를 지속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쁨을 느꼈다. 월말에 새 가족 구성원인 토르가 도착했다. 하윤이가 지역 보호소에서 선택한 금비털을 가진 믹스견이었다. 중간 크기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그 개는 빠르게 새 가족에게 적응했고 금빛 그림자처럼 하윤이를 어디든 따라다녔으며 매일 밤 그녀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었다. 2월은 학교의 시작과 함께 왔다. 수민이는 과학 교사로서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긴장했지만 도전에 대해 흥분했다. 아이들은 지역 학교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곧 그들이 전환기에 도움이 되는 우정을 쌓았다. 삶은 조용하고 위안이 되는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기에 나는 재산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김민철이 내가 사망한 후 오두막이 수민이에게 법적으로 넘어갈 것을 보장했지만 나는 단순히 그것을 보존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수민이에게 말했다. 재산을 조금 확장할까 해. 확장이라뇨? 옆 토지가 매물로 나왔어. 샘물과 오래된 나무가 있는 3,000평이 더 돼 좋은 추가가 될 거야. 수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더 많은 땅을 사고 싶으세요? 저는 오두막이 엄마의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토로와 노는 지아와 하윤이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꿈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이곳이 나의 안식처뿐만 아니라 너희 셋을 위한 유산으로 상상해. 아이들이 자연과 연결되어 자랄 수 있는 곳, 언젠가 그들의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곳, 지금 당장 확장할 재정적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정착하는 중이니까요. 나는 여유가 있단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오두막을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더 오래 저축했어. 상당한 예비금이 있어.
다음 주에 우리는 함께 땅을 방문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제산이었다. 수정처럼 맑은 개울이 흐르는 작은 계곡과 함께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과수원은 관리가 필요했지만 풍부한 과일을 약속하는 거대한 나무들이 있었다. 여기에 두 번째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제안했다. 계곡이 보이는 평평한 지역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너희를 위한 더 큰 집을.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는 산책로로 두 재산을 연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수민이의 눈이 가능성을 상상하며 빛나는 것을 보았다. 꿈은 그녀 안에서도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는 2월 말에 그 땅을 구입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였으며 수천 평의 땅 이상의 것을 상징했다. 그것은 우리가 건설하고 있던 삶에 대한 약속, 우리가 일시적인 피난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현실로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선언이었다. 3월에 나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한 법률사무소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잠시 동안 준영이가 어떤 새로운 법적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는 걱정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내용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것은 준영이의 개인적인 편지였고, 법률 문서가 아닌 일반 용지에 손으로 쓰여 있었다. 김 여사님께 이 편지를 받고 놀라셨을 겁니다. 어쩌면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에 어떤 위협이나 전략도 없으며 단지 표현되어야 할 감정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 손으로 만든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찾는 동안 수십 년의 정직한 노동으로 쟁취한 장모님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저에게 저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된 사람은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도 아니었고, 제가 언젠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촌의 회사에서 겸손하지만 정직한 직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살면서 점진적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나 수민이에게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훔치려 했던 것의 가치를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장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꿈, 삶의 성취, 존엄성과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오두막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토록 결단력 있게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의 힘은 제가 언젠가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인격의 종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존경을 담아 최준영 올림. 나는 조작이나 거짓을 찾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다시 읽었지만 시간은 나에게 진실성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말들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수민이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읽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바람이 부는 날의 구름처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믿으세요? 내가 마침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주간 통화에서 그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더 현재에 있고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특히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할 때 말이야. 어쩌면요.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재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아.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단지 극도로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일관된 행동으로 천천히 얻어지는 거지. 삶은 계속되었고 일상의 작은 기쁨과 도전이 이전 몇 달 동안의 큰 드라마를 점진적으로 대체했다. 우리는 새 땅에 과일 나무를 심었다. 두 재산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만들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토종 식물의 이름과 그 속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5월의 어느 오후, 우리가 새로 구입한 과수원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동안 하윤이가 내 마음을 깊이 건드린 관찰을 했다. 할머니,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가장 좋은 과일을 준다는 것을 아세요? 그녀는 과일 주스로 얼굴과 손이 보랏빛으로 물든 채 물었다. 맞아. 나는 확인했다. 이 나무들은 적어도 60년은 되었고,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몰라. 할머니처럼요.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외쳤다. 할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졌어요. 무슨 뜻이니, 얘야? 엄마가 할머니는 항상 멋졌지만 예전에는 더 조용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강하고 단호해요.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 큰 나무처럼요. 나는 수민이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당황한 듯 미소 지었다. 아이들과 그들의 정직한 입,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하윤이가 계속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저를 괴롭혔을 때, 저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의 오두막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한 일을 기억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섰고, 그 아이가 저를 울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나는 내 손녀를 안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나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 이상을 전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결단력, 용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툇마루에 혼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나의 은퇴 꿈에 대한 위협으로 시작된 것은 온 가족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삶의 창조라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다. 내가 그토록 결단력 있게 방어했던 오두막은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설하고 있던 작은 가족 우주의 심장이었다. 내 손녀들은 나무에서 바로 수확한 과일의 맛, 시골 새벽의 침묵 소리, 빛 공해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의 비할 데 없는 빛을 알며 자랄 것이다. 6월에 나는 김민철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영수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그가 발표했다. 이정민 사회복지사가 내 오두막에서 한 평가 기억나니? 내 사건이 노인권익보호위원회에서 논의를 일으켰대. 어떤 종류의 논의? 긍정적인 것들. 그가 안심시켰다. 그들은 너의 준비성, 자율성, 그리고 재정적 착취 시도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그들은 너를 노인 권리 및 재산학대 예방에 대한 패널에 초대하고 싶어해. 이 아이디어는 나를 놀라게 했다. 패널이라니. 민철아, 나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의 경험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대화일 거야.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몰라. 너의 이야기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 며칠간의 숙고 끝에 나는 초대에 응했다. 이 행사는 8월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지역 노인, 사회복지사, 노인법 전문 변호사 등 약 5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 수민이가 나에게 동행을 제안했다. 제가 엄마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엄마는 공유할 것이 많아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나의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연설은 아니었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주요 요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메모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수민이에게 설명했다. 다른 노인들이 계획이 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율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몇 년을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에 관한 것 말이야. 행사 당일, 나는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강당은 예상했던 50명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거의 80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명히 그 주제는 예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청중을 바라보았고 나의 경험을 반영하는 얼굴들을 보았다. 나이든 여성과 남성, 많은 이들이 성인 자녀와 동행했고 일부는 혼자였으며 모두 노년, 독립, 그리고
가족관계의 복잡한 영역을 항해하기 위한 지침을 찾고 있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나는 시작했다. 그리고 65세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극화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법적 문서의 중요성, 자신의 권리를 아는 필요성, 김민철과 같은 조력자의 가치, 가족 구성원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항상 양보하고 항상 타협하며 자신의 꿈보다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우선시하도록 양육되었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특히 제 세대의 여성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이고 자녀와 손자들의 꿈을 위해 우리의 꿈을 희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청중들 사이에서 몇몇 인정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빈 우물에서 물을 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성, 압력이나 학대 상황을 문서화하는 방법, 힘들게 얻은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끝냈을 때 강당은 박수로 터져 나왔다. 다음 몇 분 동안 나는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다가갔다. 많은 노인들이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개발한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심지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특히 한 할머니가 나를 감동시켰다. 72세의 과부 박정순 씨는 아들에게 집을 팔고 아들 집 뒤편방으로 이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오늘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저는 제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제 추억, 이웃, 그리고 독립이 있는 곳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민이는 마침내 논평할 때까지 조용히 운전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시죠? 고맙다, 얘야.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모든 것 때문이에요. 엄마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웠다는 것.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노인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실망시켰을 때에도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요. 너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는 나도 인생에서 여러 번 당했던 것처럼 조종당한 거야. 차이점은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용기가 있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 우리는 해질녘에 집에 도착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이벤트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왔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내 경험이 미친 영향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유명인이 된 거예요? 하윤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나는 크게 웃었다. 전혀 아니야. 단지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공유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다시 내 툇마루에 혼자 앉아 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침묵이 나를 망토처럼 감쌌다. 더 이상 외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그토록 격동적인 시간에서 비롯된 예상치 못한 축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나는 나의 오두막을 방어함으로써 실제로 나 자신의 더 완전하고 진정한 버전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숙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은퇴가 나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나만의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자율성과 지혜의 내면 공간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어떤 부분이 당신을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게시하지 않는 독점 비디오에 액세스하려면 회원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의 오두막 이사 1주년은 완벽한 봄 일요일에 찾아왔다. 하늘은 진한 파란색이었고 솜털 같은 흰 구름이 흩어져 있었다. 나무들은 새 잎으로 옷을 입었고 들판에는 야생화들이 만발했다. 수민이와 아이들은 우리가 새로 구입한 땅에 작은 텃밭으로 변모시킨 곳에서 특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놀라움을 선사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웃에게서 배우고 만든 집에서 만든 포도주 한 잔을 들고 수민이가 건배했다. 1년간의 저항과 재탄생을 기념하며 아이들도 선물을 준비했다. 지아는 그녀의 깔끔한 글씨로 우리가 재산에서 확인한 모든 약초를 기록한 수제책을 나에게 건네주었고 자세한 그림과 용도에 대한 메모를 곁들였다. 하윤이는 학교 미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재산 입구에 걸 나무 간판을 만들었다. 영숙 할머니의 안식처, 용기로 쟁취하고 사랑으로 보호된 곳. 이 땅이 할머니의 권리라는 것을 아무도 잊지 않도록요. 그녀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그날은 나의 이사 1주년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 전통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는 하윤이가 애정을 담아 이름 붙인 저항의 날을 매년 3월에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꿈은 쌓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가족은 역경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다. 김민철과 그의 아내 안나는 그들의 방문 동안 이 지역에 매료되어 주말을 보내고 결국 그곳에서 은퇴하기 위해 나의 오두막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농가를 구입했다. 가장 긴장된 순간에 우리를 보호했던 이강우 보안요원은 근처 읍내에 시골 보안 컨설팅 회사를 열었고 재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조언을 가져오며 자주 우리를 방문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신고를 조사했던 사회복지사 이정민 씨도 있었다. 노인권리 패널 이후 그녀는 솔직한 대화를 위해 나를 찾아왔다. 여사님의 사례가 저의 직업적 초점을 바꾸었어요. 그녀는 고백했다. 저는 종종 노인들을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또한 자기 결정권과 독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나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직업적인 이유로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구조화했는지 더 배우고 싶어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상호 존중과 노인 권리 보호에 대한 공통된 관심에 기반한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그러한 방문 중 하나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가져왔다. 김 여사님, 저희는 노인권익보호위원회에서 재정적 학대를 예방하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을 취약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공유하는 자원, 봉사 멘토가 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를 놀라게 했다. 멘토라니요? 저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사님은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경험, 실용적인 지식, 그리고 존엄성이나 연민을 잃지 않고 도전에 맞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는 잠시 숙고한 후 초대를 수락했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읍내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며 가족 압력, 조작 시도에 직면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는 노인들에게 조언했다. 이 새로운 역할은 나에게 깊고 예상치 못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수십 년 동안 간호사로서 사람들의 몸을 돌본 후
이제 나는 그들의 권리, 자율성, 존엄성을 돌보고 있었다.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나의 여정과 공명했다. 내가 목격하는 모든 작은 승리, 자녀의 압력에 맞서 자신의 집을 지킨 노인, 수년간의 의존 후에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노신사는 나의 투쟁이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영감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9월에 나는 지역 출판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노인권리 패널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노화에 대한 컬렉션의 일부로 작은 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나는 처음에 대답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편집자는 나를 안심시켰다. 저희는 여사님의 기억과 지식을 기록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수민이가 나를 강력하게 격려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압력에 직면했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책 프로젝트는 느리게 진행되었고 주간 인터뷰에서 나는 오두막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전체 궤적을 공유했다. 독신 간호사로서 수십 년 동안 모든 돈을 저축한 것, 은퇴를 위한 세심한 계획, 가족과 경계를 설정하는 어려움, 노년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 등이었다. 저는 이것이 저에 대한 이야기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주장했다. 저는 이것이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를요. 11월에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수민이가 걱정스럽고 희망에 찬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준영 씨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아이들을 방문하고 싶대요. 나의 첫 본능은 즉시 거절하는 것이었다. 나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그의 시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러나 수민이의 표정, 그녀의 감정의 복잡성, 그리고 그녀의 딸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명백한 욕구를 보았을 때 나는 내 자신의 감정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그게 편안하니? 내가 물었다.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노력했어요.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을 보내고 아이들의 실제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숙고 끝에 나는 방문에 동의했지만 명확한 조건이 있었다. 준영이는 우리 집이 아닌 읍내에 머무를 것이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공공장소나 수민이의 집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결코 나의 재산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정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날이 되었을 때 나는 긴장했다는 것을 고백한다. 나는 수민이의 부엌 창문으로 빌린 차가 입구에 주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준영이는 포장된 2개의 작은 꾸러미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더 말랐고 관자놀이에 약간의 흰머리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즉시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겸손이라고 확인한 표정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안기 위해 달려갔고 잠시 동안 나는 그의 반응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보았다. 몇 달간의 이별 후 딸들을 다시 만나는 아버지의 진정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창문에서 물러섰다. 나중에 수민이가 나에게 오후차를 위해 그들과 합류하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거실에서 준영이를 발견했다. 우리의 시선은 잠시 마주쳤다가 그가 시선을 내렸다. 김 여사님. 그는 형식적으로 나에게 인사했다. 이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너를 그리워했단다. 나는 중립적으로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하윤이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 들어왔을 때 깨졌다. 작지만 좋은 품질의 망원경이었다. 아빠가 여기 시골에서는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나는 선물 선택의 적절함에 놀랐다. 아이들이 뒤에 남긴 것을 강화하는 대신 아이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였다. 훌륭한 선택이었구나.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 하늘은 환상적이란다. 방문은 사흘 동안 지속되었다. 준영이는 나에 대해 존중하고 거리를 두었으며 그의 관심을 딸들에게 집중했다. 마지막 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그는 수민이와 나와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의 말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저지르려고 했던 일뿐만 아니라 제가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치료 과정,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사촌과의 일,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따르고 있는 재정 통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즉각적인 용서나 신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과 일관성으로 그것들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단지 딸들에게 현재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원하고 어쩌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완전히 경멸하지 않을 사람이 될 기회를 원합니다. 수민이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한 진정한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수민이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노력했어요. 당신이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한 저희는 계속해서 방문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그는 분명한 안도감과 함께 대답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이가 떠났을 때 나는 창문으로 그가 긴 포옹으로 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이전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취약성이 있었다.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우리가 설정한 경계를 존중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다른 역할이지만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번성했다. 두 번째 해의 3월에 우리는 다시 저항의 날을 기념했다. 나의 오두막이사 기념일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행사가 더 컸다. 김민철과 안나가 서울에서 왔다. 이강우 씨는 그의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정민 씨는 열렬히 참여했고 심지어 준영이도 초대되었다. 비록 처음에 나는 약간 주저했지만 말이다. 모두가 과수원에 설치한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나는 이 믿을 수 없는 그룹을 바라보았다. 운명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게만 보였던 상황을 통해 모았지만 결국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었다. 수민이가 잔을 들고 건배했다. 우리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께.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꿈은 온 힘을 다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애이며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을 때 나는 깊은 감동이 나를 휩쓰는 것을 느꼈다. 길은 힘들었고 예상치 못한 불쾌한 놀라움과 65세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확장된 가족을 바라보면서 혈연뿐만 아니라 존중과 상호 지원의 연결로 확장된 가족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오두막 그 이상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새로운 시작, 진정으로 살 기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텅 빈 의무나 감정적인 조작이 아닌 진정한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배양할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나의 책, 저항의 시대. 노년의 꿈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은 그해 가을에 출판되었다. 전국적인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독자층을 찾았다. 자신의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한 영감을 찾는 노인들,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사랑하는 노인들의 필요와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들,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강연과 상담 세션은 계속되었고, 이제 가족 압력에 직면한 노인들을 위한 작은 지원 그룹이 보완되었다. 우리는 그 그룹을 경험의 목소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오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축적하는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는 이름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러한 세션 중 하나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하윤이가 내 오두막 툇마루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10살이 된 그녀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민감한 소녀로 성장했고, 종종 그녀의 깊이로 놀라게 하는 대화를 위해 나의 회사를 찾았다. 할머니, 내가 그녀 옆에 앉자마자 그녀가 시작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의 영웅에 대해 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에 대해 써도 될까요? 그 질문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목이 메었다. 얘야, 나는 아무의 영웅도 아니야. 그냥 내 구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늙은 고집쟁이일 뿐이야. 그녀는 확신에 차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무언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때도 할머니의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영웅인 거예요. 나는 말로 대답할 수 없어 그녀를 안았다. 어떻게 아이에게 진정한 영웅주의는 조작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졌던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또는 존엄성과 끈기로 나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맞서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많은 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네가 나에 대해 쓰고 싶다면 영광일 거야.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너희를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건설할 용기를 가졌던 내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 하윤이는 내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두 분 다에 대해 써도 돼요? 선생님이 영웅이 2명 이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계절은 그들의 냉정한 순환을 계속했다. 겨울은 추운 아침과 오두막을 보호하는 망토처럼 감싸는 안개를 가져왔다. 가장 추운 밤에는 우리는 벽난로 주위에 앉았다. 때로는 나와 나의 생각만, 때로는 수민이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다. 그러한 계획 중 하나는 봄이 되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경험의 목소리 그룹 회의 중 하나에서 나왔는데, 여러 참가자가 나의 오두막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만 고립과 실질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한다고 표명했을 때였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요? 노인권리 패널 후 나를 찾아왔던 박정순 씨가 제안했다. 요양원이나 휴양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지만 상호 지원을 위해 충분히 가까운 곳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나에게 강하게 울려 퍼졌다. 이정민 씨, 김민철, 그리고 수민이와 상의하면서 우리는 실버 빌리지의 개념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접근성을 위해 개조된 작은 집들, 사교를 위한 공용 공간, 커뮤니티 텃밭, 그리고 거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립 없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지원 시스템이었다. 새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수민이가 제안했다. 주요 도로 근처 지역이 완벽할 거예요. 접근하기 쉽지만 엄마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요.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했고, 이 지역의 노령화 인구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본 사회 투자자들과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법적 문제에 대한 김민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정민, 그리고 노인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의 도움으로 레지스탕스 빌리지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박씨 할머니가 계획회의 중 하나에서 말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들려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행위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발전 속에서 나는 준영이에게서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그가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그의 방문 이후 처음이었다. 김 여사님,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해하지 않아, 준영아.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니? 사실 저는 도움을 제안하려고 전화했어요. 아이들을 통해 레지스탕스 빌리지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 개발 쪽에서 일하고 있고, 거주자들이 서로 그리고 지역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제안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전화기 반대편에 잠시 멈춤이 있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나 수민이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제 부모님처럼 적절하게 계획하지 않고 나이가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수민이와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 후 우리는 준영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프로젝트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는 원격 협력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마도 결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인식과 불완전하더라도 보상이 가치가 있다는 인정이었다. 나의 오두막 이사 3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레지스탕스 빌리지 건설의 시작을 축하했다. 첫 삽뜨기 행사에는 지역 전체의 사람들, 희망의 찬노인들, 지지하는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이 대의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모였다. 나는 짧은 연설을 하도록 초대받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를 겁먹게 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경험을 통해 오는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작은 청중 앞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제가 65세에 이 오두막을 샀을 때 저는 세상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요구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안식처를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가 실제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의 얼굴들, 수민이, 아이들, 김민철, 이정민, 이강우 씨,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나의 삶의 일부가 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은퇴의 진정한 선물은 제가 찾던 고독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마침내 배웠을 때 제가 발견한 공동체였습니다.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행사 장소 근처에 전시된 미래의 레지스탕스 빌리지 모형을 가리켰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독립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존엄하게 나이가 드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황금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까지 창조하고 건설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청중은 따뜻하게 박수를 보냈다. 나는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는데 슬픔이 아니라 인식, 희망, 그리고 가능성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우리가 준비한 넓은 공터에서 음식과 음악으로 축하하는 동안 나는 내 오두막의 툇마루에서 평온한 순간을 찾았다. 태양은 천천히 지고 있었고 3년 전 그 첫날 내가 감탄했던 것과 같은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하늘을 칠했다. 이제 15살이 되어 그녀가 될 강한 여성의 징후를 보이는 지아가 나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아주 좋아, 얘야. 그냥 삶이 예상치 못한 전환을 한다는 것을 되돌아보고 있어. 그녀는 내 옆에 앉았고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일몰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에게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할머니의 꿈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고 변하여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이보다 깊은 지혜로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어쩌면 그것이 존엄하게 나이가 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잠시 후 대답했다. 우리가 계획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에 열려 있는 것 말이야. 레지스탕스 빌리지처럼요. 그녀가 관찰했다. 정확히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꿈. 처음에는 고통스럽게만 보였던 상황에서 태어난 꿈이지. 우리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첫 별들이 하늘에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고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믿을 수 없는 여정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그것은 내가 병원에서 긴 근무 시간 동안 상상했던 평화로운 은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복잡하고 더 도전적이며 내가 계획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인간적인 경험과 연결로 더 풍부한 무언가였다. 내가 그토록 결단력 있게 방어했던 오두막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처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의 새로운 참여 단계의 출발점이었다. 멀리서 축하의 불빛을 바라보며 웃음과 대화의 희미한 소리와 함께 나는 수민이와 그녀의 용기,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들의 신선한 시각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이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삶의 복잡하고 풍부한 테피스트리에 기여한 나의 길을 건넌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나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던 위기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에 항상 존재했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던 힘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어떤 부분이 당신을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